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네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이제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살피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때마침 이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금리 결정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 판단을 해봐야 할 적당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시장에 동참을 해야 할지 좋은 타이밍을 아마 잘 잡아야겠다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는 이번 주, 지난주와 동일하게 섹터를 보면 원자재와 경기 소비재 섹터가 상승률이 괜찮았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9월 앞으로 산업별 예산 이런 부분을 보면 피지컬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겠죠. 그 다음에 AI 반도체, 여기에 자금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9월에 이미 발표가 됐죠. 이런 부분에 아마 투자 자금을 많이 쓰게 되면 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 촉매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역시 대내적으로 정책 잘 살피셔야 될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외국인들이 어제까지는 엄청난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그동안 많이 산 것들을 조금 매도하면서 현 선물을 다 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궁금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김윤주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간에 급등했던 흐름을 조금은 뒤로 하고 살짝은 쉬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이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투톱,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낙폭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59%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튀어오르면서 시총이 합쳐서 700조 원을 넘겼는데요. 이렇게 급등한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출회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약 4% 가까이로 깊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종목 보자면요. 일단 방산주단 안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약 8%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미국 로키드 마틴과 팀을 꾸려서 미국 전투기 입찰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주목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방산주단 안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오르고 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한 뒤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0.8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조금은 쉬어가지만 그 안에서 개별 호재성 이슈 있는 한국항공우주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단 안에서 하나오션이 약 2%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하나오션도 이 대만과 개별적인 호재성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만 해운사와 약 2조 원가량의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오늘 조선주들 안에서 하나오션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2차 전지주단 안에서 오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LG에너지솔루션 1.43%가량 상승, 삼성 SDI도 1.47%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반적으로 좋았던 원전주들, 미국과 영국의 원전 합의로 원전주들 탄력이 좋았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 조금 쉬어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32%가량 하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 증권주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 3%가량 하락이고요. KB금융지주 0.08%가량 강보합권, 신한금융지주도 1%가량 하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현대차와 기아는 엇갈린 흐름을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0.47%가량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아는 0.3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주단에서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넷마블이 6%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25일에 열리는 도쿄 2025 게임쇼에서 넷마블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지금 신작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넷마블 6%가량 튀어오르고 있고요. 게임주 단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붙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등에 따라서 오늘 정유주들 상승도 눈에 띄고 이외에 여행주들의 상승도 눈에 띈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는데 일단 롯데 관광개발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한다라는 소식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상승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립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지금 지수 자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만큼 종목들도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고요. 미용 의료기기단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휴젤 1.46%가량 하락, 파마리서치도 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ABL 바이오가 1%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반도체 소부장단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3%가량 빠지고 있고요. HPSP도 3.24%가량 하락입니다. 동진세미캠도 1.46%가량 빠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상승 탄력 붙고 있는 건요.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주들 최근 들어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의 수혜로 부각받으면서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 특히 오늘 아이언 디바이스가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의 신규 참여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약 18%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하이젠 R&M도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지금 1%가량 상승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이펙 방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라든지 엔터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1.86%가량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가 지금 0.81%가량 낙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3,42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420선 위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9%가량 하락하면서 849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850포인트를 내려놓으면서 출발했고 지금까지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어제 1조 원가량을 사들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지금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고요. 외국인 1,100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300억가량 매도 중입니다. 개인만이 1,3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지금 1,0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개인만이 약 1,000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싱크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어제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시세를 보이면서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행진,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조정을 받고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다음 바톤을 받아야 하니까 오늘의 조정을 너무 걱정하거나 크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상황에서 반도체가 이제 쉬니까 다른 업종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면서 매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여행, 카지노, 엔터, 화장품 이런 쪽 대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9월 중순이 지나갔잖아요. 9월 말을 향해서 이제 추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엄청난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들어오겠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또 잠시 반도체가 너무 뜨거워서 잊고 있다가 중국 쪽의 모멘텀을 다시 봐야 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로 시장에서는 자, 다음 타자로 여행, 카지노, 화장품, 엔터 한꺼번에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유가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원유 정유 시설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유가가 좀 튀어오르기도 했고 관련해서 유가 관련 종목이 우리 시장에서도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이럴 때 오히려 올라올 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까는 약간은 의심스럽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오늘은 쉽니다. 반도체, HBM 이런 쪽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 양상. 이외에 원전주들은 어제 또 뜨거웠다가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네요. 어제 원전주가 미국과 영국의 원전 협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미국의 원전 사업 영국과 협력을 하면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엄청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잠시 후에 마켓 플러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로봇주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차별적입니다. 종목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것이 있어서 로봇은 어쨌든 새로운 주도주로 좀 편입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에서도 잘 살펴보시고요. 이외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일라이 릴리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고 약간은 쉬어가는 양상 나타냅니다. 조선이나 방산 쪽에서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의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가 쉬어가고 나머지 업종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봐야 되겠죠. 어제까지 반도체가 너무나 뜨거웠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아쉬워해야 할지 뭐 돌파하는 김에 삼성전자가 8만 원 한꺼번에 확 돌파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쉬고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이야기였는데 뭐 이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뭐 별로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것도 핑계 삼아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핑계가 됐고 또 하나의 핑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에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뭐 겸사겸사 좀 쉬자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국 가는 길목에서 물어봤답니다. 자동차 관세 25%와 관련해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자동차 관세 낮춰줄 이유에 대해서 관세 낮춰주는 게 괜찮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25% 처음 부과했던 게 나 아니냐 그러면서 그동안 일본이나 EU, 유럽이나 한국이나 관세 하나도 안 내고 있었는데 거의 안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15%라도 내는 게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뭐 앞으로 더 관세 많이 낼 수도 있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자, 그런데 자동차 관세는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마진이 더 좋은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자동차보다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할 수 있다. 그런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 15%보다 더 높게, 25%보다도 더 높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우리가 약간 또 부담을 받는 수밖에 없죠. 부담을 갖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에 조금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관세 소송 대법원까지 미국에 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겨야 이제 미국이 부유해진다. 만약에 관세 부과되지 않으면 나라에 오히려 안 좋은 악영향을 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원에 압박을 하고 있죠. 대법원이 매우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에게 관세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또 압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인데
반도체 실적, 삼성전자의 실적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통적인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HDD, 하드디스크라든지 아니면 SSD 이런 쪽에서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 낸드, 이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쏠리고 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갔을 것이고 이것이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실적의 기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어제 하루만 1조 원을 넘게 샀습니다. 저도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더 많이 했습니다. 어제부로 역전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오게 될지 외국인이 어느 정도 파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놓치지 말고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또 자동차도 약간의 상대적인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가 연이어 간 부담감 그리고 피로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어가는 흐름들 있습니다. 한 삼성전자 2% 정도 빠지는데 그래도 8만 원 선 가기 위해서 부단히 좀 노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번 조정 딛고 다시 한번 튄다면 8만 전자에 대한 벽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AI 그 센터,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인한 메모리 그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에서 공급자 유의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재고도 전반적으로 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4에서 승부를 낼 기세이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더해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증권사에서 코멘트는 좋게 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3.4% 빠지고 있습니다. 한 3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 수급이 11거래 연속 들어오다가 오늘 좀 매도로 돌아서는 흐름들. 그런데 이거는 뭐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연이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SK하이닉스는 요즘에 뭐 HBM뿐만 아니라 HDD, SSD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SSD 쪽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 이게 또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의 코멘트였고 하지만 오늘 신고가 부담에 피로감에 살짝 쉬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관세 얘기해드렸는데 현대차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워낙 최근 주가 저평가됐죠. 21만 5,750원 선 지지를 하고 있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좀 놀라워서 가져왔는데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5거래 연속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5거래 연속 간 거고 코오롱 편입 뭐 상장 폐지 그런 이슈 때문에 변동성은 클 거라고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상한가 계속 치는 흐름들 좀 놀라워서 갖고 와봤고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경량 부품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 흐름 보면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앞으로의 수주 확대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3% 상승하면서 7,900원 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조선주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보는데 그동안 반도체 랠리가 쫙 이어져 오다 보니까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또 약간은 소외되고 약간은 쉬어가는 양상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조선주가 반도체 다음 버금가는 강한 업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오늘 반도체가 쉬니까 조선주가 또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중소형 조선사나 아니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몇몇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당분간은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선주의 움직임을 쉴 때 오히려 기회를 잘 포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하나오션이 공시를 했는데 공시 내용이 세계 최대 해운사 중에 10대 해운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의 양밍 해운으로부터
15,880 TEU 규모의 이런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15,880 TEU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컨테이너를 15,880개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규모의 7척을 수주했는데 이 규모가 한 2조 정도, 1조 9천억 원 정도 좀 넘는 그 수준의 수주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이나 군함 건조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LNG 관련해서도 역시 새로운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양민해운과는 이제 처음으로 거래를 튼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사가 생긴 건데 이 고객사 양민해운이 규모가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0대 해운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수주가 연이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는 또 이 하나오션이 지난 3월에는 다른 에버그린과도 또 초대형 계약을 맺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고객사들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좋고 MRO 사업이나 군함 수주 말고도 다른 사업도 늘려가고 있는 것도 좋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친환경 기술 적용한 LNG 운반선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계속 미국과의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고위 국방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MRO 사업이라든지 뭐 지역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 조선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조선 협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세 협상, 전체적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명확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뭐 통화 수합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조금은 불확실한 상황인데 조선만큼은 역시 미국과의 공고한 협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조선주들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고 있을지 뭐 개별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 중에 하나인 대만 양민해운과의 대형 컨테이너선 7척 수주라는 쾌거를 올리면서 오늘 상승세 좀 이어갑니다. 1.7% 상승, 하나오션 11만 2,750원 선 위치 좀 공고히 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한 0.4% 21,600원 선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있었고 여기가 이제 중형 시장, 뭐 베트남의 조선소를 건설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사실 이제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의 신규 수주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49%로 절반이 못 넘어갔으니까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런 뭐랄까 지금 진행 과정이 좀 더디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올린 증권사의 의도는 하반기에 해양 플랜트 쪽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당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 때문에 좀 올렸는데 목표 주가는 좀 넘어간 상황이에요. 보니까 21,600원 선 보이고 있고 얼마나 더 추가적인 룸이 열렸을 수 있을지 그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대한조선, 중형조선사 오늘 꼭 크게 흔들리는 부분 없고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노조 임금 협상 난항을 겪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최근 좀 반영이 됐습니다. 크게 밀리지는 않고 0.2% 정도 하락하는 정도. 태강은 대개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네, 이분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약간은 리스키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벽을 넘고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 가능하다라는 증권사 호평 연이어 좀 나왔습니다. 오늘 0.5%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27,000원 선 보이고 있는데요. 좀 개별 이슈 따라 좀 차별화된 주가 현상을 오늘 아침에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이끌어 리딩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카지노나 여행 그리고 뭐 화장품, 엔터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6호 29일입니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의 긴 연휴를 맞아서 아마 우리도 추석 연휴가 긴 상황인데 이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요 관광업계나 이 중국 관련 소비 업계에도 그렇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중국이나 뭐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중국이 많이 올 때 많이 돈 쓰게 해야 되겠죠. 그런 전략을 지금 여러 가지로 박방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뭐 롯데관광개발이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대표적인 최근에 유커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반응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관광개발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뒤 밑단으로 뭐 파라다이스나 아니면 뭐 서부 T&D나 이런 게 차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도 APR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약간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유진투자증권에서 K뷰티 대장주 APR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고 목표 가격도 올리겠다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25만 원이었는데 29만 원으로 잡아서 상승 여력을 확 높여 잡았고요. 이번 3분기의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넘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2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영업이익도 192%가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20%를 돌파해서 22.3%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APR에 대한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써줬습니다. 이러면서 오늘의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그리고 중국의 수혜를 받을 겹으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골라대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APR이 오늘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엔터주 가운데 오늘 노머스가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노머스는 내년에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나 사업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DS투자증권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에 중국 공연 재개 가능성이 높고 후난성 정부와 국영 미디어 그룹인 이 HBS 이 회사와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 중국에서 공연을 뭐 연다거나 할 때 노머스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리미리 좀 매수해 볼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기존에 36,000원이었는데 44,000원까지 엄청나게 높게 잡았더라고요. 이러면서 오늘 노머스도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유커의 수혜 플러스 알파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실적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볼까요? 최근 증권사에서 이제 외국인 입도객이 많이 증가하면서 카지노 관련주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롯데 관광개발은 사실 뭐 카지노가 7월에 이어서 8월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400억 원 이상 좀 벌어들인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워낙 좀 유명한 호텔 이런 쪽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여행업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다 보니까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5.7%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주가가 18,38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담 글로벌은 아시다시피 이제 K뷰티 이쪽의 유통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여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화장품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뭐 여러 가지 만들어주는 세계 1위 ODM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그 신규 공장 설립 이슈로 추가 물량 많이 나오면 앞으로도 실적 더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APR도 긍정적인 흐름들 목표 주가 상향 소식들 29만 원짜리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1.6%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노머스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뭐 빗장이 풀리고 여러 가지 협업이 되면은 실적 확 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32,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양호재가 물리다 보니까 카지노 화장품 엔터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은 정리를 해봤고 이제 오늘 중요한 또 변곡점이기 때문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금리 결정,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오늘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오늘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일 뉴욕 증시는 전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 속에 좀 차익점 매물이 추회가 되면서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강세장을 주도했던 빅테크들의 약세가 돋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1.6%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상무보가 발표한 8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는 소비 심리 위축과 노동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인데요. 소비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미국 경기에 갑작스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매 판매 호조가 미국 경기의 안정을 증명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완화 기대를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겠고요.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할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신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 3,45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최근 5거래일 중 3거래일 순매수가 1조 원을 넘기는 등 강력한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바이오 업종 중심의 차익 매물이 추대되면서 전일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분기 실적 상향 가능성과 레거시 반도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주의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원전이라든가 방산주의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금일은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연이은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FOMC에 대한 대기 모드가 좀 나타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조선 기자재, 엔터 화장품 등의 업종으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월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 중심의 강한 상승이 나타났음을 대변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되었고 반도체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로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 지수 랠리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코스피 선행 PBR이 1.04배, 확정 PBR은 1.1배를 넘어서면서 2001년 이후 평균치를 상회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수급 요인이라든가 기업이익의 증가, 그리고 코스피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뒷받침,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좋을 거라면 이렇게 쉬어갈 때 물량을 조금 더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오늘의 특징주는 뭘 선택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 CNS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마무리하면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AI 클라우드의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NH라든가 신한이라든가 KB 같은 주요 금융사들의 그 AI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외교부 같은 대규모 공공 AI 사업도 수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LG AI 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3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업용 에이전트 AI 플랫폼과 업무 혁신 서비스를 통해서 AI의 에이전트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AI 관련된 지원과 정책의 뒷받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매수가는 7만 1,000원, 7만 1,000원에서 7만 2,000원,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CNS 저희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전반적으로 훑어봤고 이제 투자 전략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럴 때, 쉴 때 지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업종들, 뭐 반도체일지 아니면 조선일지 네. 한번 전략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상생페이백이 접수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오부제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에는 약 79만 명이 몰렸으며 누리집 신청자는 9만 1,798명에 우로 집계됐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사용처도 확대돼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 푸드 직매장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17일부터 지원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18일부터는 누리집에서 실적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가 당초 추정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피해자 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카드는 이번 주 안에 조자진 대표가 직접 사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보고된 유출 데이터는 1.7GB였으나 조사 결과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업계는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 파트너스가 수익성에 치중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낙폭이 조금 나오네요. 1% 넘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409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1.16% 하락하면서 시장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0.68%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846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선물 좀 많이 팔고요. 6,8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현물에서도 지금 한 3,3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샀던 것도 뭐 워낙 많이 사긴 했으니까 그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사긴 했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조금 매도세를 조금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보면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지금 중국 상해 종합지수 0.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그래도 0.57% 상승 출발을 하면서 시장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오늘은 0.3% 정도 하락세,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강보합권 수준 유지를 하면서 분위기가 시장마다 약간씩은 온도차가 있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것도 있는 그런 시장의 양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우리 시장 정말 영끌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끌어올려서 시장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우리도 반도체 올라타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L 리서치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막 비를 맞고 오셨군요.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약간은 쉬고 있어요. 예, 어제까지 뭐 정말 흔한 말로 미친 듯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제 저는 삼성전자 수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1조를 넘게 삼성전자를 샀잖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와 이거 계속 가나 보다라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쉽니다. 최근에 보면요. 최근 사거래일 동안에 소위 말해서 외인들이 미친 듯이 샀다 이렇게 네네.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최근 사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외인들 같은 경우는 3조 9천억을 샀습니다. 약 하루 네. 단위로 평균적으로 한 1조 원 가까이 산 거죠. 그러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뭘 샀나 봤더니 우리나라 전기 전자업종 그 안에서 4조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4조 사는 중에 SK 하이닉스를 2조 3천억을 샀고요. 삼성전자를 1조 7천억을 샀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 1조 원을 샀다고 말씀 주셨죠. 하루 만에. 그러면 그동안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샀다면 어제는 삼성전자도 많이 담기 시작하면서 역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안에서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네네.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네. 시장이 대세 상승 시작을 하는 게 물론 올 한 해 내내 좋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6월 1일 들어서 즉 대선 전후에서 외인들은 수급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수급을 점검을 해봤더니 외인들이 13조 5천억을 샀더라. 6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대선 얼마 전에 끝나고. 그렇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니까 100일이 조금 더 될 겁니다. 그 약간 100일 그 전후되는 기간 동안에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외인들은 13조 5천억을 담았는데 최근 사거래일 동안에 약 4조 원. 4조를 샀다. 와. 예, 3조 9천억을 샀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샀으니 최근에 그동안에 뭐 조방원이다. 금반지다, 그 다음에 네. 반바지다, 네. 뭐 이런 신조어가 많이 나오면서 네네. 그 주도 섹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수급만 놓고 보면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는 누구도 뭐 거부할 수가 없는 수치로서 증명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미국의 금리 결정을 우리가 확인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도 쉬는 분위기였고 우리도 네. 오늘 좀 어쨌든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 금리 결정을 보고 나서 또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시장이. 네. 지금 보면요.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던 부분 자체가 방산 쪽.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쵸, 예.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던 반도체 쉬어가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빠지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쉬어가고 있었던 인바운드 소비 쪽이 강하게 또 중국 올라오고 소비 오늘 많이 오르네요. 그런 쪽은 이제 9월 30일 날 단체 관광객 이 부분을 이제 한시적 면제가 아니라 이제 면제해 주는 부분으로서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종목들은 순환매와 눈치 보기 양상 속에서 최근에 시장이 좀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좀 반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추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반도체가 어제까지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맞아요. 이제 FOMC 회의가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추석 연휴가 이제 코앞에 다가온단 말입니다.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죠. 고민이 정말 많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 물이 들어가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쵸. 연휴도 길단 여기서 말입니다. 그렇죠. 다 네. 팔고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네. 없죠. 사실 시장 흐름만 놓고 보면 주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에 따른 포모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3대 지수 돌아가면서 신고가 나고 그쵸. 있죠. 최근에 이제 이머징 마켓의 비중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늘리면서 대만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일본도 최근에 신고가고, 일본 예. 증시도 그렇고 심지어 브라질까지도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래요? 예,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상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주식을 아예 다 비워놓을 수는 없고 그쵸. 다만 이제 10월달에 사실 금요일날 징검다리 빼고 나서는 거의 한 10일 열흘 동안 정도 쉬어야 그렇죠. 됩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미국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요.
긴가민가 해요. 대표님은 어떤 전략이세요?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풀로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신용을 풀로 때리면서 10일 동안의 리스크를 그대로 다 익스포저를 감당을 하느냐 어우,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미 10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바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확실히 숫자로서 증명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방산 쪽이라든지 그리고 저 조선주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실적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3분기가 원래는 성수기지만 사실은 숫자를 보고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테크 같은 경우는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즉 6개월에서 9개월을 선 반영을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핵심 종목들 전자닉스가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뭐 이러한 핵심 기업들 중심으로는 좀 우리가 포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뭐 시청자분들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웬만큼 담아 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렇죠? 상승을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추석 연휴 때까지 어쨌든 뭐 네. 비중을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쓰실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가볍고 네.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쪽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준비한 종목이 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바로 넥스틴이라는 넥스틴이요? 종목이에요. 넥스틴. 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속해 있는 기업이에요. 네.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산 건 알아. 근데 SK하이닉스 올타임 하이 신고가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 안에서 못 갔던 종목 그 안에서 실적으로서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따라갈 종목.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그 안에서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장 먼저 업황이 돌아설 때 영업 레버리지가 큰 장비단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장비단에서도 먼저 보면 지금 공정장비 투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삼성의 P4 원시나 그리고 오스틴에 이어서 테일러 펩 그리고 SK하이닉스로 넘어가면 M15X나 그리고 애리조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펩까지 공정장비 투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올해 3분기, 4분기부터예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본격화되는 부분인데 이미 장비는 이런 부분을 땡겨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전공정 장비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포지션, 증착 장비. 그러면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다 공통점은 신고가 같다. 그쵸, 다 올라왔죠, 부담스럽다. 이건. 그러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전공정 장비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HPSP나 지금 말씀드린 넥스틴 같은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넥스틴이 뭐 하는 장비냐? 그러니까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넥스틴? 우리가 반도체 공정 얘기할 때 전공정과 후공정 네, 네. 얘기하고 전공정에서는 이제 웨이퍼에서 반도체 칩을 만들고 그리고 후공정 넘어가면 이걸 쪼개고 검사하고 패키징하고 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이런 부가가치는 70% 이상이 전공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전공정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증착 장비 쪽은 다 신고가 가다 보니까 증착과 붙어가지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전공정 장비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져왔는데 넥스틴은요 웨이퍼 인스펙션 장비예요. 그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웨이퍼 그냥 검사 장비다. 광학 2D, 3D로 하는 광학 검사 장비다 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웨이퍼가 있잖아요. 웨이퍼의 이런 미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양품에 가까운지 뭐 수율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이에 따른 분량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절대자가 있어요. 거의 독점적으로 그 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미국의 KLA라는 기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KLA 테라다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KLA가 이에 글로벌 강자인데 이를 국산화하는 이런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넥스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까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KLA가 글로벌하게 독점하고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중국도 KLA가 다 집어넣고 그렇겠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이제 의료되고 있죠.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KLA는 중국에 못 들어갑니까? 못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비 반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첨단 공정에 이렇게 밀접하게 영향이 있고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재가 강한데 그런 부분을 인해서 우리가 반사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넥스틴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중국 쪽에 어쨌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맞아요. 상황이네요.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리포트 쓰신 거 보니까 전공정도 하는데 후공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신장비예요. 신규 공정 네네. 장비이고 이게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신규로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네. 기존에는 우리가 넥스틴 하면 그냥 검사 장비 업체야. 네, 그렇죠. 인스펙션 장비, 웨이퍼 패턴 검사하는 장비 업체고 전공정 장비 업체야.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면 네네. 이제는 달라진 거죠. 오. 후공정에도 들어가고 있는 검사 장비. 검사 장비 이름이 크로키예요. 그러면서 크로키. HBM, 그러니까 HBM용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매크로 검사 장비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동일해요. 이런 그 웨이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유리기판 얘기했을 때 워페이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웨이퍼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HBM을 적층을 하다 보면 웨이퍼가 휘어지게 되는데 이런 휨 검사 그리고 거기 있는 이물 검사 이런 HBM용 후공정 검사 장비를 새롭게 출시를 했고 이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정에 관련된 장비도 있고 후공정 네. 관련 장비도 있고 웨이퍼의 분량을 확인하는 걸 이제 전공정에서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거고 후공정에서는 크로키라고 해서 HBM 쪽, 네. HBM 쪽에서의 후공정 분량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검사 맞아요.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전공정부터 좀 볼까요? 이 매출 비중이 그럼 전공정 쪽이 더 많은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전에 랩단에서 일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제외하고는 네. 작년 매출을 보시면요. 82% 이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지스, 즉 웨이퍼 인스펙션 검사 장비 전공정 쪽에만 들어갔었어요. 80% 넘게? 80%가 넘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기준에 보시면 네. 이 웨이퍼 인스펙션 검사 장비는 지금 현재 29.5%, 약 30%이고요. 오. 나머지 한 50% 정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후공정, HBM용 매크로 검사 장비는 크로켓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겼고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역전이 돼버린 바뀌었네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지만 기존에는 말 그대로 무기를 하나만 갖고 있다가 무기가 하나 강력한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죠.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넥스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올해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년도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최근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공정이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 대세가 HBM 쪽이니까 맞아요. 이쪽에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HBM 관련해서는 뭐 공급하는 공급사들도 궁금하고 이게 지금 성장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SK 하이닉스와 지난 5월 22일 날 106억 규모의 크로키 공급 계약 체결 이 소식이 공시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런 인스펙션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두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추격하는 입장 팔로의 입장이잖아요. SK하이닉스 팔로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HBM4로 갔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율에 대한 부분. 그쵸. 이 수율 부분을 지수가 잡아야 제일 되는데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율을 잡을 수 있는 검사 장비 쪽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나설 더할 수밖에 없는 수밖에 부분이고 SK하이닉스가 이런 부분 자체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기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지금 웨이퍼 인스펙션 검사 장비는 우리가 공정 장비, 전공장 들어가게 될 때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네네. 있다 보니까 앞서 이제 뭐 선단 쪽에 들어갈 수 있는 P4의 원시라든지 그리고 이런 파운드리 쪽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렸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HBM 쪽 같은 경우에도 후공정, 패키징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뭐 워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라인 크랙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치핑이라든지 여타 이런 매크로 전반적인 이슈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넥스틴이 지금 5월에 이미 SK하이닉스랑 이 크로키, 그러니까 HBM 후공정 관련 검사 장비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 한 100억 정도 되는 그걸 체결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HBM을 이제 그 웨이퍼에다가 HBM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만약에 무거워서 휘어지거나 변형이 생기는 거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게 크로키
라는 그 기계인 거죠. 검사 장비. 좋습니다. 어쨌든 뭐 HBM 쪽으로 확장하고도 뭐 마이크론 미국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로 앞으로 추이는 계속 좀 지켜보고 네. 어쨌든 삼성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삼성이 어쨌든 수율을 맞추려면 네. 검사 장비 검사를 훨씬 더 후공정에서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런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공정뿐만이 아니라 후공정 이런 검사 장비 쪽 이런 쪽은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수요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최근에 파크 시스템스 같은 네네. 경우에도 사실 이런 원자 현미경, 비파괴 검사 이런 부분과 산업용으로서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그 D램 쪽은 첨단 미세 공정 들어가게 되었었을 때의 그 중요성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넥스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HBM 쪽으로 후공정단에 이런 매크로 검사 장비가 또 신규로 나오면서 이미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이런 품질 검증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마이크론 말씀 주셨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의 KLA가 있잖아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겠네요. 부분이니까 그리고 테라다인이나 워낙 잘하고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뭐 어드밴테스트나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대체하는 쪽에서 일단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삼성전자 이런 부분만 잡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실적 가시성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잘 뚫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중국 쪽의 매출도 좀 이제 네. 우리가 반사수에 얻는 쪽으로 실적이나 이렇게 계약을 많이 따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전공정, 후공정, 뭐 에이지스랑 크로키 이렇게 봤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뭐 저희가 주목할 만한 기술, 장비 있을까요? 뭐 신규 공정으로서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 들어가게 되는 네네. 이제 아스퍼라는 이런 신규 어드밴스 네.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그 이에 따른 검사 장비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 어드밴스 패키징 들어가게 되면 또 칩넷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네네. 칩넷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 기판 안에 이종간 이런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패키징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호환성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CPU는 어디 있고, GPU는 어디 있고, 그다음에 기판은 어디 있고 해가지고 딱딱 이런 것들이 규격화되어 있어요. 근데 어드밴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입출력 단자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게 되는데 GPU는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에서 이종간 이런 칩들의 결합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 칩넷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네네. 근데 아스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서 이런 칩넷 결합 이런 것들을 좀 결함을 잡아내기 위한 이런 검사 장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규 장비로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차세대 네네. 패키징 공정에서 뭐 XRA, XIRAY, 뭐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넥스레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신규 검사 장비를 통해 이제 비파괴 검사 쪽 있잖아요. 엑스레이니까 비파괴 검사 쪽, 네네. 엑스레이 기반의 이런 검사 장비 이런 부분도 현재 같이 한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그냥 원툴 하나였다면 네네. 이제는 크로키에 더불어서 아스파라든지 그다음에 넥스레이 뭐 이번 설립을 통해서 이런 엑스레이 비파괴 검사 장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종합 검사 장비 업체로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마진율이 40%가 넘어요. 어우, 그렇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네. 40% 50% 얘기하잖아요. 시장 나왔을 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액 1137억에 영업이익 470억 기록을 하면서 마진율이 41%에 달했습니다. 와,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장비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네. 여기 대해서 플러스 알파 요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마진율이 높다는 거는 대체가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마진과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일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봐요. 이런 부분을. 좋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실적도 볼까요? 실적을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뭐 안정적이긴 한데 약간 들쭉날쭉한 이 경향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한 3, 4년을 보니까. 맞아요. 왜 그랬는지도 궁금하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2년 이후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구체적인 투자, 공정 장비 투자 이런 것들을 줄였죠. 네네. HBM 쪽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나타났었고 그 여타 외딴의 레거시 장비에 속하는 이러한 장비들의 투자 자체는 상당히 줄였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우리가 넥스틴이 원래 잘하고 있었던 작년까지 에이지스 80% 이상을 네네. 차지하고 있던 적은 웨이퍼 인스펙션 일부 우리가 레거시 쪽에 속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HBM 쪽으로 개발해서 크로키가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당연히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본업단은 레거시 검사 장비 자체 업황도 턴하고 HBM 없던 게 새로 생기면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올해가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숫자로서 체크를 해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137억에 470억이었어요. 네네. 일단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규 장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수율 잡고 하는 부분에서 올해는 영업이익 따는 매출은 919억 전년비 22% 정도 감소하는 부분과 그리고 영업이익 230억 정도로 전년비 51% 감소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주춤하지만 내년도 추정치는 매출액 1,300억대, 1,384억, 이건 FN 가이드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91억 정도로 큰 폭의 이익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면서 그동안 누렸던 말씀해 주신 에이지스가 조금은 이제 필요성이 약간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엑스티는 그래도 빠르게 전환을 했네요. 네, 전환을 그렇죠. 해서 크로키를 만들었고 근데 에이지스도 지금도 잘 나가요. 잘 나가고 있겠죠. 그렇죠. 매출 비중이 빠진 게 그전에는 이게 원툴이었기 때문에 네네. 80% 이상의 기록을 하다가 비중이 줄은 그렇죠. 거죠. 크로키가 비중이. 올라오면서 비중이 준 건데 비중이 줄은 건데. 이쪽도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공정 장비 투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KLA를 대처할 수 있는 에이지스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웨이퍼 패턴 결합 검사 장비죠. 뿐만이 아니라 크로키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게 빠지고 했다기보다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럼 이게 맞는 거죠. 에이지스는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더 이제 붙여버린 거죠. 크로키가 붙어서 같이 실적을 내년에는 이게 확실히 드러날 더 보여줄 것이다. 수 있는 거죠. 올해는 어쨌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감가상각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내년 실적을 잘 봐야 되겠네요. 어느 그렇죠.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추이는 잘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년 실적 앞서 이제 영업이익 491억, 네네. 약 500억 정도 말씀드렸고 내년도 PER 기준 보면 대략 한 10배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13.7배.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진율, OPM이 40%가 40% 넘어가는 넘으니까.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ROE 또한 20%가 훌쩍 넘어가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10배 초반 정도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그렇네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저 대주주 구성도 봤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게 AP 시스템이 지분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27% 네.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 포함하면 한 30% 정도가 대주주 지분과 자사주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P 시스템 하면 우리가 한때 2016년이었나요? 한 획을 그었던 그쵸, 종목이죠. 예. 지금은 이름이 바뀐 테라세미콘과 더불어서 AP 시스템 뭐 이러한 종목이 또 OLED 있죠. 이쪽 관련된 레이저 열처리 검사 장비, 열처리 장비 뭐 이런 부분으로서 뭐 비아트론, AP 시스템, 당시에 테라세미콘 이러한 종목들이 좋았었는데 사실 OLED 쪽 같은 경우가 삼성은 8.6세대 투자에 대한 발표가 3년 전에 나왔지만 여타 전환 투자만 일부 나타났을 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따른 성과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추가적인 검사 장비 쪽을 따로 분할해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이 넥스틴이고 AP 시스템이 대주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안정적인 이제 대주주 기반으로 해서 장비 쪽이 진심이구나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리포트랑 지분 구성 보다가 반가운 이름이 오랜만에 보여서 맞아요. 저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이어서 AP 시스템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언급하고 눈으로 봐서 네. 그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P 시스템이 대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뭐 반도체 지금 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또 그 밑단에서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좋은 종목을 알려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내년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저희도 한번 잘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L 리서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앞둔 경계감, 미국 증시 하락과 함께 조정받는 한국 증시, 여전히 견고한 조방원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대만, 가권, 그리고 니케이 225까지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니케이 225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서 자,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쪽으로 지금 쏠려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어떤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변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으로 증시가 조정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갈 때 가야 되는 겁니다. 갈 때 못 가면, 미국장이 못 가면 그때는 또 못 가니까요. 그렇죠? 미국장이 잘 갈 때 무조건 100% 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장이 못 가면 100%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우리나라는 적다. 미국장이 갈 때 100이면 100을 다 따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갈 때는 무조건 못 가니까 그런 어떤 그 수치를 생각하여서 갈 때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갈 때 갔죠. 최근에는 다행히 갈 때 갔고요. 정말 생각만 해도 시겁합니다. 만약에 저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장의 조정을 맞아버렸다면 우리나라는 박스권 뚫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꼬꾸라져 버리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뻔했죠. 자, 뭐 코스닥은 뭐 그만큼 아쉽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코스닥의 어떤 체력이 그리고 체격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 3,400 지키고 있습니다. 35포인트 빠졌지만 3,400선. 그러니까 이게 벌 때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3,450을 넘어서 52.50까지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 35포인트가 빠져도 3,400에서 13포인트나 플러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코스닥도 845.92. 자, 코스닥도 뭐 좀 먼 미래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네 자릿수도 그쵸?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시죠. 코스피가 5천을 가면 코스닥도 어떻게 잘하면 어떻게 네 자리를 볼 수 있을까 말까, 그쵸? 뭐 그건 좀 나중 얘기입니다만 일단 코스닥에게도 응원을 빌어봅니다. 자, 코스피 수급 역시 외국인이 일단 조금 팔고 있네요. 3천억 가량 파는데 어저께 워낙 많이 샀습니다. 야, 2조, 와, 1조 6,800억, 1조 9,680억이죠. 자, 2조 가까이 샀네요. 대단합니다. 자, 지금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있고요. 오늘 3천억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5천억, 6천억은 팔겠죠. 하지만 그동안 사놓은 게 많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매수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오늘 저 정도 팔더라도, 그렇죠? 평소에 3천억 순매도만큼의 그 어떤 악화는 없다. 자, 코스닥이 다만 좀, 그렇죠? 이 벌 때 못 벌어놓으니까 9월 15일, 16일 계속 마이너스였고 오늘도 1,300억을 또 팔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제만큼을 또 팔겠는데요. 자,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랑 틀리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1,000억 원대 순매도는 꽤 큽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벌써 3,700억, 거의 4천억 가량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코스닥 수급이 좀 아쉽네요.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저런 수급적인 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신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나스닥은 신이지만 코스닥은 신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를 가기 위한 어떤 승강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좀 아쉽습니다만 어떻게 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거래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빠지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자, 비중이 좀 빠졌죠. 이 두 개 합쳐서 거의 25%가 됐었잖아요. 이제는 삼성전자가 15%대, SK하이닉스가 8%대, 이제 23% 약간 넘는 수준으로 조금 시가총액 비중이 줄었습니다. 자, 3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은 자, 지금 지수가 역사상 최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많이 힘들죠. 자, 2차전지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안타깝지만 현실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자, 그 분명히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자, 14위 하나오션 좋습니다. 일단 하나오션 보기 전에 일단 조방원의 대표주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5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1.15 마이너스고요. 8위에 HD 현대중공업 0.30 마이너스. 11위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3%. 자, 11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지금
요 HD 현대중공업은 뭐 약보합 정도로 보셔야겠죠. 어쨌든 조방원도 약세고 IT까지 약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약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오션 14위에 이게 1.71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거의 한 끗 차이요. 지금 50만 원을 지키고 있고 0.40이니까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 중에서 조선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 조선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이 지금 그 두산에너빌티는 1%대에서 3%대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강하다. 조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오션도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이 시절에 갔었던 2007년에 20여 년 전의 고점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15만 원 선이 일단 돌파가 돼야 여긴 좀 많이 남았죠. 대우조선해양은 2007년도 고점이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현대중공업의 차트가 옛날에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얘는 지금 꽤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그거는 지금 새로 상장이 되어서 예전의 현대중공업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의 현대중공업의 모습을 보시려면요. HD 한국조선해양을 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지금 그래서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치세요. 아시겠죠? 자, HD 한국조선해양 이거는 지금 2007년도 11년도 고점에 거의 다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 위를 뚫으면 50만 원을 가면 그 위가 이 20여 년 전의 고점이라는 것이고요. 하나오션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여기는 아직도 조금 이 약간 HD 한국조선해양은 코스피 같고 하나오션은 코스닥 같네요. 그렇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우조선해양 과거의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하나오션이 한화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대우조선해양의 군함의 강점이 있던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그룹이 그걸 들여오면서 지금 군함 MRO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된 거예요. 아주 좋은 인수였고요. 그다음에 소식이 하나 나왔죠. 양밍해운에서 자 중국 해운사입니다. 중국 해운사에서 우리나라 조선사에다가 발주했어요. 자 그래서 대만이죠. 대만 해운사에서 우리나라 조선사에다가 발주했는데 대형 컨테이너선 7척을 발주를 해서 이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수주를 받은 것이죠. 1조 9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대형 컨테이너선 7척 수주.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떨어졌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역시 다 약세고 자, 에코프로. 자, 이거 좀 안타깝네요. 자, 왜냐면 거래소에서도 보시면 지금 거래소 지수가 약세잖아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오르죠. 그리고 코스닥도 지수가 약세인데 에코프로가 오릅니다. 참 이건 즐거워할 일이 아니네요. 좀 뼈 아프지만 지수가 오를 때 리드를 했던 그 뜨거웠던 핫한 리딩주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나요? 지수가 하락할 때 방어적으로 오르는 그런 방어주가 돼버렸어요. 혹은 청개구리.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언젠가 뭐 부활을 꿈꿔봐야겠죠. 자, 지금 SM하고 지금 JYP가 플러스인데요. 지금 16위에 SM, 18위에 JYP입니다. 자,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오늘 지금 시장 약세임에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그 조금 더 넓혀가지고 CJ ENM 요것도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JYP, SM YG 이거랑 CJ ENM은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지만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다 좋고요. YG도 지금 0.20으로 살짝 마이너스입니다.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자,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화이자가 올라와 있네. 화이자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카지노 엠폭스. 오늘 또 엠폭스 화이자 무슨 코로나 이런 쪽 관련된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밑에 또 메르스 코로나도 있거든요. 여기에 종목들이 다 겹쳐 있어요. 화이자 관련주,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죠. 메르스 코로나 이게 그 제약바이오 특정 종목들이 여기저기 발이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 메르스, 원숭이 두창 하면 다 그냥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진매트릭스가 엠폭스 관련주에서도 지금 1위, 상한가를 가서 1위인데 그게 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이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원인이고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1약품 이게 10.8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4개는 다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제1약품만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카지노죠. 요즘에 카지노 섹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롯데관광개발 5.52, 그다음 파라다이스, GKL까지 전부 5%대 상승입니다. 자, 강원랜드만 지금 1%대인데
자, 강원랜드는 외국인 카지노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강한 건 뭡니까? 카지노 섹터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이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내국인 어떻게 보면 전용 카지노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뭐 파라다이스 하나 볼까요? 가장 지금 강하니까요. 파라다이스 보면은 이번 연도에 정말 반전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고가상으로 138.54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138.54가 고가인데 지금 고가상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종가로도 132.81이에요. 거의 지금 이번 연도 최고가 수준입니다. 자, 이번 연도 최고가 수준이고요. 2017년 고점을 넘어서기 직전이거든요. 자, 이것도 과연 저 2013년도죠. 14년도 41,400원이라는 엄청난 시세를 냈던,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더블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일단 대반전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자, 파라다이스 보니까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이거죠. 지금 한시 허용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입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여기에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파라다이스에 지금 이런 반전이 조금 더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GKL,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이런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엠폭스 원숭이 두 창입니다. 진매트릭스가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뭐 상한가를 가서 보긴 볼 텐데 뭐 이거 뭐 테마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차트가 익숙하실 거예요. 자, 2020년도에 와,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죠? 1574.53%. 이게 말이 됩니까? 퍼센트가 상승폭이 1574.53%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63%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죠, 이거? 3,190원입니다. 2020년에 1,500% 상승했을 때 35,000원 갔거든요. 지금 10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진매트릭스 같은 종목은 어떤지 아시죠? 이런 관련 이슈가 불면 정말 끝도 없이 상승을 하다가 그런 이슈가 사그러들면은 끝도 없이 하락을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상승한 거는 미국 특허 소식 나왔습니다. 지금 자궁경부암, 지금 치료 백신 후보 물질이 미국 특허 등록을 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지금 올랐는데, 자, 요거 가지고 지금 만약에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잘 따져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완전히 지금 눌려가지고 지금 이게 연봉이거든요. 연봉에서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동평균선, 요 5년선이죠. 5년선에 완전히 눌려 있거든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보시면은 올라가려다가 5년선에 또 밀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렇게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종목 조심해야 된다. 월봉으로 봐도 그게 보이죠. 올라가려고만 하면 매물대 계속 막혀서 내려갑니다. 이 모습들. 지금 뒤에 한 주 매도평하고 이어질 텐데 이렇게 장기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매물대도 쌓여 있고 그다음에 오르기만 하면 공매도를 쳐서 반대로 먹으려는, 공이 빈 공이잖아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일단 매도를 친 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갚으면 되는 원리예요. 주식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 전에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어서 물리셨던 분들의 이 본전 심리에 의한 매도 플러스 공매도로 수익을 보려는 그 반대로 매매하는, 반대로 슈팅을 쏘는 그런 그 세력까지, 수급 세력까지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 장기간의 매물이란 게. 그래서 장기간 하락하면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식이 나왔는데 코리아 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 최초로 3억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지금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중국이 뭐 욕을 하더라도 자, 거기 우리나라 문화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고요. 자, 코리아 데몬헌터스가 데몬헌터스, 거기서 악령을 무찌르는 헌터들의 얘기 아닙니까? 소다팝이랑 경쟁을 하면, 소다팝은 그 가수랑 경쟁을 하면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진매트릭스 같은 종목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이 공매도들을 박멸하는 이런 데몬헌터스의 활약이 공매도 세력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주 매도평은 그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데몬헌터스, 코리아 공매도 박멸!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주식세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식세제 논란 스위치는 온. 정부가 추진하던 거래세 인상은 철회됐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멈춰섰습니다. 세금을 올리려던 흐름이 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를 위한 완화 기조로 바뀐 건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방향을 바꾼 걸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어떤 신호를 남긴 걸까요? 그 배경과 의미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거래세 인상. 왜 멈췄을까?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거래세율 인상을 검토했습니다. 명분은 세수 확보와 형평성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증시 침체, 거래량 감소. 이 상황에서 세금을 더 올리면 투자자 심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금 인상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두 번째, 대주주 기준, 대통령 발언의 무게.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 10억 원은 슈퍼부자의 영역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 불과합니다. 곧 일반 투자자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에 대해 대통령은 굳이 고집할 필요 없다. 시장 활성화를 해친다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대주주 기준 강화는 멈춰섰고 시장에는 다시 숨통이 트였습니다. 세 번째, 남겨진 숙제. 이번 흐름을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거래세 인상은 멈췄고 대주주 기준 강화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바로 투자자 심리를 살리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합니다. 세수는 줄고 재정 건전성은 더 위태로워집니다. 투자 안정과 재정 균형, 두 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남겨진 무거운 과제입니다. 주식세제, 세율의 숫자가 아니라 내 자산과 시장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답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어제자로 마무리한 걸까요? 일단 미국 연준의 FOMC를 앞두고 미증시와 비슷하게 숨 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지수 상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 일제히 하락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낙폭을 조금 키웠고요. 약 1%가량 하락하면서 3,420선을 내려놨습니다. 3,41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도 지금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0.7%가량 하락하면서 8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전장 들어서만 1,400억가량 넘게 팔면서 현재 시간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6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1,600억가량 사들이는 장세고요. 오랜만에 개인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의 순매수가 약 2천억가량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일단 1,380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시간 1,38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을 타격한 이후 러시아산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석유 정유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을 타격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드론을 이용해 최소 10곳의 러시아 정유소를 타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러시아의 대형 석유 회사인 트란스네프트가 우크라이나 공습의 여파로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급 불안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휴전을 촉구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를 준비하는 가운데 트란스네프트의 생산량 축소 발표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진 겁니다.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는 전장 대비 2%가량 올라 배럴당 6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공급 불안 속 WTI도 급등하며 오늘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주가 흐름 열어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현재 시간 9.39%가량 오르면서 15,8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주가도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 현재 시간 기준 5.68%가량 오르고 있고요. 13,210원 선 지나갑니다. 한국석유 주가는 1.9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들 장 초반보다는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하나오션이 대만 양밍 해운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 돈 약 2조 원가량의 규모인데요. 하나오션의 친환경 기술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 글로벌 해운 시장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한 번의 컨테이너선 15,880여 개를 선적,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선박입니다.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이중 연료 추진으로 변경 가능한 암모니아 레디 사양으로 설계되고 선박 운용 효율성과 환경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양밍해운은 세계 10대 해운사 중 하나로 하나오션과는 이번이 첫 협력입니다. 하나오션 김희철 대표이사는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굳히고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오늘 하나오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약 4% 넘게 오르기도 했던 하나오션 현재 시간 1.1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1만 2,100원 선 지나갑니다. HD 현대중공업 주가는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0.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50만 원 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소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료 SMR 1기 신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신규 원전 2개와 SMR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2035년과 2036년 시기를 놓고 본다면 전력 수요를 고려해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라는 상황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가격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고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확정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2.8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원전 기본 이후 10년 만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이전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원전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 전망이 앞서 나온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원전주들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원전주들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상승을 오늘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약 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61,25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한전기술도 1.8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88,400원 선 지나갑니다. 미국 FOMC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시장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강하게 사들였던 외국인과 기관이 현 선물을 모두 팔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조금은 하락 중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 어떤 업종과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오늘은 기업 분석 특별히 해드릴 텐데 두산에너빌리티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 이슈가 있는데 어제 7% 급등했는데 오늘 한 절반, 한 3% 좀 밀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의 팁이 어디 있을지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호재가 있네요. 해외 쪽에서. 예,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이제 그 사안을 좀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미국의 SMR에 이제 진출한다. 원래 뭐 당연히 미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히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테네시 강 유역에 이제 짓는 이제 한 6기가와트 정도의 SMR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당연히 이제 SMR이면 이제 원전이니까 원전에 대한 그 원자로 그 뭐 정확하게 그쪽 용어는 이제 모듈러입니다. SMR이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인데 그 모듈러를 갖다 공급한다라는 거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다시 이제 부흥기로 접어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에 걸쳐 얘기했죠. 그 미국에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럼 전력이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화력 발전도 있긴 하지만은 화력 발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선호하는 분야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는 더더욱 아니고 풍력이나 태양광은 더더욱 아니죠. 태양광은 특히 아니고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사실은 전 세계 태양광의 주요 부품을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중국 기업과 중국의 이득이 되는 태양광을 키워줄 이유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고 또 풍력이 있긴 하지만 둘 다 좀 신재생 에너지의 최대 약점이 간헐적.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되기도 했다가 생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안 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생산할 수 없다. 이제 간헐적이라 합니다. 풍력 발전 역시 바람이 안 불면 아무리 이제 천의 요새거나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다 할지라도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근본적 약점인데 이걸 간헐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화력 발전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제외한다면은 사실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분야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원전에 대한 어떤 미국에서 다각도로 원전을 짓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테네시강 유역에 6기가와트의 그 SMR을 짓는데 두산에너비티가 참여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분야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두산에너비티가 좀 전에 들으신 대로 한 뭐 7% 가까이 엄청난 이제 성장을 주가 수익을 갖다 거뒀습니다. 네. SMR 쪽 사업이고요. 지금 원전주 전반적으로 그 해외 시장에서 뭔가 해내야지 월척하는 건데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네, 좀 지속적으로 호재는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시대 되면서 재생에너지도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들쭉날쭉하잖아요. 예. 그런 데에 단점이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쪽으로 기울이게 되는데 관심을 그중에 하나가 원전이다라는 부분인데 AI 시대에서도 전력 공급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럼요. 이게 예. 동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전기값 이게 몸값이 치솟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신 분들 대부분이 뭐 챗GPT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 뭐 또 어떤 게 더 좋다, 퍼플렉시티가 좋다 뭐 이렇게 뭐 그 토론도 하시면서 쓰고 계신데요. 그 챗GPT로 대변되는 이제 생성형 AI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죠. 검색했을 때 통상의 어떤 그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전기 소모량을 검색 한 번에 이쪽 용어는 이제 쿼리라고 합니다. 한 쿼리당 0.4와트시였습니다. 근데 챗GPT를 돌리려면 그러면 10배인 3와트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전기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천지를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세상에서 새로운 문물을 갖다가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게 필요한 거기를 구동하려는 전기는 10배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텍스트 분석입니다. 텍스트 검색인 거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 쓰시지만은 이제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제 챗GPT나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로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동영상으로 넘어갈 때는 전기가 필요한 쿼리가 아까 말씀 텍스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부작용을 갖다 딱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전기 먹는 하마이다. 그러니까 전기 먹는 하마인데 예전에 뭐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그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의 신호탄을 날린 첫 번째 칩이 이제 H100이었습니다. 호퍼였는데 H100이 도매로 팔 때 도매라는 건 이제 낱개로가 아니고 많은 이제 그 빅테크들이 메타나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도매로 팔 때, 도매로 사갈 때 그때 허퍼 H100 하나가 얼마였냐면 3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루빈이 나오는데 그 다음 차세대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루빈 이전의 버전과 블랙웰 같은 경우는 그 도매로 팔 때 이제 얼마냐면 약 7만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칩 하나가 1억 원입니다. 엄청난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고난도의 칩이고 고성능의 칩인데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전기가 없으면 고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를 공급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그런 화두가 됐고 전기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다 인텔리들이 다 노력을 하고 스터디를 했죠. 그래서 최적화된 솔루션이 무엇이냐?
그것이 원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SMR을 짓기로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두산 에너비티가 주가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환경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들도 뭐랄까 그 앞다퉈서 그 원전 관련해서 투자 엄청 하잖아요. 예. 근데 사례가 많더라고요. 예. 예, 대표적인 거 몇 개 좀 알려주세요. 예, 그만큼 맞습니다. 인기가 많다라는 예.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챗GPT나 이제 오픈AI나 다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원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만든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이제 오클로라는 이제 그 SMR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다가 근데 이 의장으로 있다가 이제 올해 이제 초 사임했습니다. 왜냐면 오픈AI가 오클로에서 전기를 구매해와요. 그러면 소비자랑 구매자가 동시에 한 기업의 그 두 개의 기업에 한 사람이 의장으로 있으니까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라는 맥락에서 샘 올턴이 비록 오클로 이사회에서 의장에는 사임을 했지만 의장이 있을 정도로 올트만 역시 SMR이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역시 이런 원전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야겠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 사실 원전의 최강국이었는데 원전의 후진국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79년 동안 이제 쓰리마일 아일랜드 TMI 사건이 터지면서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돼가지고 펜실바니아라는 위력주의 그 사막이 아니고 그 한 몇십 킬로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이제 원전이 방사능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원전을 폐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원전이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쇠락의 길을 걷던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우리 다시 원전을 가동을 해서 전기를 빼오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래서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생성 AI가 기업의 사활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투자했더니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고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리마일 아일랜드의 원전을 재개해서 거기서 뽑아낸 원전을 내가 20년간 쓰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이런 요지들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빅테크들의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성 AI에 필요한 것은 전기인데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태양광도 있고 화력발전도 있고 수력도 있고 풍력도 있지만 그런 어떤 발전으로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원전을 선택했고 선택해서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숱한 그 원전 관련된 SMR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 두산 에너비티랑 원전 업종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엔비디아, 메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노리고 있다라는 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겠죠. 자, 그럼 원전 관련주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한국 거래소 우리가 지금 뭐 NXT가 있긴 하지만 NXT는 이제 뭐 메이저 거래소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아직은 외국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YTD 1월 2일부터 어제 종가까지의 이제 YTD를 보면은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두산 에너비티가 250%.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의 자산의 증식을 거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이제 원전주로 할 수 있는 한전 기수는 70% 정도.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현대건설이 역시 이제 꽤 놀라운 기술을 한 150%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신 분들이 아니 현대건설은 이제 뭐 건설사인데 왜 원전주로 분류되느냐라고 의문이 다실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원전에다가 필요한 원자로는 이제 두산 에너비티가 공급을 하고 원전을 갖다 설계할 때 필요한 게 한전 기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자로를 가동하면 나중에 AS가 필요한데 그건 한전 KPS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전을 지을 때는 건설사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건설사 실제로 이제 경험에 있는 곳이 어디냐? 현대건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역시 원전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실제로 원전에 호재가 나오면은 현대건설과 같이 올라갔다가 원전에 악재가 나오면 현대건설 같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역시 그 원전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럼 동일한 원전주로 분류된 건설주가 어디냐? 대우건설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실제로 원전을 갖다 지어본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실 외국에서 건설할 때나 국내에서 건설할 때 해당 건설업체들이 실제 뛰어들어서 이제
그 수주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삼성물산이 있는데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사 이거 물론 이제 레미안이라는 원래 보통 알고 있는 건설사로서도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 삼성물산의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냐? 지주회사입니다. 삼성그룹의 중요한 지주회사에서 삼성물산은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 지주사 역할도 같이 있고 물론 원전도 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균등하게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건설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원전주를 꼽으라면 현대건설이 사실은 그것이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현대건설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전 이슈 있기 전에 현대건설 참 주가가 지지부진됐는데 이 이슈 딱 터지고 나서 정말 급등, 예. 142%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서 참 주주분들은 기분이 좋았을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었는데 사실 지난주 약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원전주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는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예. 얼마나 리스키하다고 보시는지 예.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 그래서 지난주에 원전 업종이 전체가 이제 꼰두박질 치게 됐던 계기가 이제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00일 취임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발언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규 추가 원전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국내 원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서 친원전, 원전을 갖다가 이제 도와준 대통령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대선 후보 시절 3번의 이제 방송 토론했었는데 방송 토론에 모두 3번을 갖다 보면은 원전에 대해서 기피하고 혐오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계속 비쳤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대형 원전 그렇다고 말하면서 SMR은 좋다고 말하는 제가 몇 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관성에서 대형 원전은 이제 안 좋고 SMR은 좋다고 말하는 진짜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건 대통령 취임하면서 사실 원전주들이 그럼 뭔가 좋은 시절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원전의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으로 김정관 장관을 앉히면서 김정관 장관이 원래 어디 있었느냐 기재부 국장까지 하다가 두산그룹으로 스카우트돼서 지내시다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무엇이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정치공학적이고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의 어떤 입장도 고려해서 원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갖다가 산업부 장관으로 앉혔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 원전에 대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추가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원전주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11일 날 오전 10시쯤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이 열리고 해당 발언이 전해지면서 오전 11시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당 원전주, 예를 들면 두산에너지가 대장주이죠. 현장 KPS, 한전기술, 현대건설 등이 일제히 이제 가격이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 원전 업종이 원전주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가 250% 수익을 낸 것은 대선 기간을 관통하면서 250% 수익이 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누가 대통령이 될지 미지수였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는 원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이재명 후보가 1등이었으니까 그러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YTD가 250% 수익이 났다는 것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한국 원전 업종은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에서 이 SMR을 비롯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원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을지언정 그리고 주가가 내려갔을지언정 그것은 사실은 해외 수주가 약해졌다든지 해외 유력 인사나 빅테크들이 우리는 원전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발언이 나와서 원전 업종 주가가 내려간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5년 후에 지을 원전이 못 짓겠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원전 업종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내려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수익률 제고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한 20%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시장이 갑자기 비이성적으로 작동할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가 남아있던 돈을 갖다가 집어넣으시고 해당 이슈가 희석돼서 원래 주가로 다시 환원이 되면 20%를 현금을 다시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만 1년 동안 구성을 하셔도 우리나라는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1년에 수익률 100%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 이슈 있고 나서 11월 이후인 거잖아요. 예. 수급은 양호했나요? 예. 그래서 제 말하는 것이 또 현실성이 있고 타당하다 볼 수 있는 것이 수급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좋았군요.
지난 그 11일 이후 어제까지의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팔았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팔지 않고 샀어요. 얼마 샀냐? 두산 NMT를 주가에 대해서 무려 2,500원어치 샀습니다. 그 누가 팔았느냐? 개인이 1,900원어치, 기관이 400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개인들은 놀라서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것이 두산 NMT를 갖다가 살 수 있는,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뭐 한두 푼이 아니고 무려 2,500원이 넘는 돈을 샀으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두산 에너비를 비롯한 원전 업종은 향후 10년 이상 쭉쭉 뻗어나올 수 있는 업종이다.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원자로를 A부터 Z까지 다 지을 수 있는 그 국가는 5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한국, 프랑스, 미국인데 중국, 러시아에게 누가 이제 원전을 지어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 국가인데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2파전인데 2파전에서 우리가 50%만 가져가도 사실 두산 에너비를 비롯한 한국의 원전 업종은 향후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시적인 시각에서 원전 업종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3달 안 됐을 때 이때가 52주 신고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가격대가 74,100원이었습니다. 예. 현재는 좀 밀려서 61,300원 선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호재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유리할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 살펴주셨습니다. 이분 모시고요. 어제도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알린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데 오늘 공시 내용 바탕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전반적인 원전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주택 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택시장 스위치는 오프. 정부가 서울 대부분 지역, 특히 강남 용산 등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50%에서 40%로 낮춘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은 줄이고 공급은 늘린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 변화가 집을 꿈꾸는 우리 삶에 어떤 신호를 남길까요? 3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대출의 규제.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지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10억 원 아파트라면 예전에는 5억까진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만 가능합니다. 부족한 1억은 결국 자기 자금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사실상 내 집 마련의 벽이 더 두꺼워진 셈입니다.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층 부담을 더 키우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의 확대.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만 보면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소할 강력한 카드 같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입지가 도심보다는 외곽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공급 계획의 상당수가 실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지연된 적도 많습니다. 결국 이번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지만 당장 내 집을 구해야 하는 세대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 번째, 시장의 반응. 대출은 제한하고 공급은 먼 미래에나 나오는 이 조합에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열을 잡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실수요자는 더 힘들고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시장에 남긴 건 기대와 불신이 동시에 뒤섞인 복잡한 신호입니다. 정책은 숫자를 바꿨지만 삶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의 새로운 규제와 약속은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자, 어제까지 급하게 달려왔던 우리 시장은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네. 보고 내일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반도체가 더 갈지, 여기에 올라타야 할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저희도 내일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까지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는 내일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